어제 저녁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제 TV? 네, 인터넷 그 방송이죠. 인터넷 방송이죠. 네. 갑작스럽게 이게 알려져서 1시간짜리 인터뷰가 방영이 되는 걸 저도 지켜봤는데 우선 어떻게 이게 하게 된 겁니까? 경과가? 그 정규제라는 분이 한국경제신문 주필입니다. 예, 예. 근데 좀 뭐 보수 논객이죠. 강한 보수 논객이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뭐 탄핵 반대 이쪽에 이제 많이 뭐 연설도 하시고 이제 네. 그런 분인데 예. 정규제 논설위원회 이야기에 따르면은 변호인단 쪽에서 정규제 TV하고 뭐 인터뷰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네. 변호인단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했다. 어제 오후에 인터뷰를 했다고 하고 방영은 뭐 8시 반인가 9시인가 그쯤 됐죠. 한 1시간 분량으로.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며칠의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예. 23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동작동 현충원에 조용히 다녀왔죠. 그렇죠. 부모님 참배했죠. 예. 그래서 그걸 뭐 경호원이 휴대폰으로 찍었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24일에 변호인단하고 80분간 회동을 가졌다고 해요. 청와대에서. 예. 여러 전략을 논의했겠죠. 어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는 최순실 씨가 이제 체포돼가지고 참 이것도 독특한 일인데 구치소 안에서 체포돼가지고 특검으로 압송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면서 여기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막 이제 고함을 지르고 그랬죠. 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제동 헌법재판소에서는 변호인단이 그 심리가 끝난 이후에 우리도 특단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전원 사퇴 이런 거. 네, 요걸 이제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규제 TV랑 인터뷰를 해가지고 오후에 방영이 됐습니다. 네. 한 23일에 현충원으로 시동을 걸고 24일에 이제 작전 계획을 짜가지고 25일에 동시다발적으로 빡 터지고 그럼 오늘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최순실 씨는 오늘도 이제 특검으로 압송이 됐는데 마스크 끼고 왔어요. 오늘은 조용히 들어갔죠. 근데 그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뭐 강압 수사를 받았다, 폭언을 들었다 이런 주장을 했고 특검은 부인했고. 예. 그리고 이제 지명도 조금 낮은 분인데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허연준 행정관이라고 있어요. 네, 그 관제대모 뭐 문자 주고받고 했다는. 문자 주고받고 이제 정경련 쪽에서 돈 받아가지고 뭐 어버이 연합 등등에다 주고 뭐 자유총연맹 이 지휘를 했다. 이 양반이 이제 특검에서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나올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출석했어요. 예. 뭐 나하고 합의된 게 아니다. 네. 그럼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지 않습니까?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 그렇죠. 흐름 중에서 가장 이제 큰 것이 박 대통령의 인터뷰. 것이고요. 뭐 일제히 언론들이 박근혜 최순실 진영에 반격이 시작됐다.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을 쓰던데. 어제 근데 그 인터뷰는 뭐 오후에 진행이 됐고 편집된 상태로 방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정논설위원회 주장에 의하면은 거의 편집을 안 했다. 뭐 한두 가지 이제 단어만 뺐고 뭐 그대로 갔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땐 별로 편집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답변이 굉장히 짧던데요. 항상.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좀 공격적인 질문이 아니라 좀 장을 열어주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명해봐라. 네. 이런 뭐 거였죠. 예컨대 뭐 대통령한테 이제 정규제 논설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뭐 소통이 잘 안 된다. 왜 뭐 남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안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쭉 답변한 게 평소에 하던 이야기. 보고서를 볼 게 많아가지고 서류를 볼 게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답변이 끝났는데 정논설위원이 그 뒤에다 붙여서 한 이야기가 독대를 하면은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어서 그러셨겠죠. 이걸 이제 정규제 논설위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별로 편집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였었겠죠. 네. 거의 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미리 좀 정해놓고 진행됐던 거 아닌가? 뭐 미리 정했든지 아니면은 정규제 논설위원이 이쪽에 요즘 이제 논리를 제공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호흡이 착착 맞았고,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려 먹었는데 지금 이제 귀성하는 분들한테 많이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이쪽에서 이 박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역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렇죠. 근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과연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근데 이제 대통령 쪽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법리적으로 한다든지 여론으로 해가지고는 될 바가 아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진지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 예.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지지층들을 최대한 결집하고 그분들한테 논리를 제공하고 대통령이 이런 억울한 점이 있었더라. 그간은 사실은 그분들이 뭔가 말하고 싶어도 말할 거리가 없었던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제공이라는 점이 있겠죠. 근데 그 진지의 규모가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전체 뭐 숫자도 협소하고 뭐랄까 상징하는 의미들 같은 거 협소하죠. 오늘은 이제 조간신문을 보면은 진보 보수 언론 할 거 없이 아주 싸늘한 반응이었었거든요. 심지어 새누리당조차도 예. 부적절하다 이런 문평을 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수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비교가 참 안 좋지만은 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 내 책임이다. 다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라고 해서 만약에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줬다면 박 대통령의 어제 인터뷰 이 흐름을 보면 나는 잘못이 없다. 정반대. 특히 어제 정규재 논설위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획이 된 것 같다. 근데 이분의 이제 논리가 검찰, 노조, 언론, 국회, 개혁의 대상이어야 될 여기들이 이제 합동으로 짜가지고 대통령을 포위해서 이제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거기 이제 공감을 하면서 그런 반개혁 세력과 반체제 세력이 힘을 합쳐서 흔드는 것 같다. 네.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도 받았다. 이게 뭐 대통령 주장이니까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의 의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검찰에다가 국회 야당만이 아니라 국회 다 포함시킨 거죠. 나 빼고는 다 적이다 이거잖아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거라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죠.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연결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공식 출마 선언 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탄핵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주자들은 이미 뭐 다 공식 출마 선언을 막 하는데요.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탄핵이 끝나야, 이제 다음 대선 일정이 마련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경선 후보들의 등록은 이미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등록하시려면 선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네요. 등록 부분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설 맞아서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이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설 인사부터 한 말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예, 지난해 우리 국민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제 부모님은 실향민이어서 명절이 되면 늘 북에 두고 온 식구들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실향민뿐만 아니라 일 때문에 또는 형편이 안 돼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명절을 혼자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어려운 이웃에도 따뜻한 마음을 나눠줄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또 명절이면 더 바쁜 고속도로 직원들, 이런 분들 노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명절 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가장 큰 복은 정권 교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께서도 고향 가십니까? 예, 저는 내일 오후에나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설을 맞은 우리 국민들이 근데 다들 이렇게 포근하고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분노하고 살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힘듭니다. 특히 작년 한 해는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식 때 어려운 국민을 말씀하시면서 울컥 눈물을 보이신 일이 있었는데 지금이 꼭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진 데다가 그나마 성장의 혜택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가고 대다수 국민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예, 네. 어려워도 공평하기만 하면 함께 견딜 수가 있는데 도대체 경제도 기회도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 만드는 것이 해법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반칙 특권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 예. 네. 그 구체적인 방법이랄까, 뭐 핵심 공약이랄까 이런 건 지금 좀 뭐 선별해 두고 계신가요?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가 바로 기회거든요. 그런 기회를 늘리고 또 기회를 공평하게 예. 만들겠습니다. 뭐 일자리 늘리기 누구나 이야기하는데, 예. 뭐 특별히 비법이 있냐? 예, 저는 그런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관과 경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현재 소방 인력 기준만 지켜도 19,000개 일자리를 늘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군 부사관 이런 이제 공공 일자리들을 늘리면 네. 공공 부분에서만 81만 개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노동시간 줄여서 좋은 일자리 30만 개 늘리고 또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별도 시정을 해서 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예. 그렇게 전환시켜야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일자리가 바로 성장이고 일자리가 또 최고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수 살리고 이렇게 수출과 내수가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예. 제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이고 국민 성장입니다. 네. 온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일자리 복지 강국 대한민국 저 문재인이 꼭 실현시켜 보이겠습니다. 그 공공 분야에서 무려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예. 상당히 많은 재정 부담이 생길 텐데 그건 어떻게 조달하실랍니까? 예를 들자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국가 예산만 22조를 투입했거든요. 예. 그럼 22조 같으면 얼마만한 수치인가 하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우리 정부가 국가 재정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예. 국가 재정의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문제고,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기도 하고, 예.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인구 감소를 막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겠습니다. 일자리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칙과 특권이 없고 공정한 세상의 그 핵심은 바로 일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그런 쪽에서는 어떤 것들이 핵심 공약이 될까요? 지금 이 반칙과 특권의 이 하는 대상이 지금 권력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권력기관들을 제대로 개혁해서 권력기관들의 적폐를 없애고, 예.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한 그런 이제 사회로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명박 이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우리가 늘 경험했던 것이 그 장관들 후보자마다 예. 뭐 병력을 기피하거나 위장 전입을 하거나 예.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또는 논문을 그렇게 표절하거나 예. 뭐 이런 식의 반칙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네. 또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고위공직자의 문화부터 깨끗하게 만든다면 예. 저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예. 자기는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개혁, 고위공직 쇄신, 재벌 개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재벌 개혁도 저는 이미 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재벌 개혁은 우리 재벌들을 억압하거나 재벌들의 뭐 경제 활동을 위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재벌이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벌이 우리 경제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예. 그런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보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재벌 개혁이 필요하고 예. 또 재벌 스스로도 이 경쟁력을 강화시킨 나가기 위해서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재벌들의 그 1세대, 2세대들은 창업가, 기업가 정신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또는 무슨 골목 상권에 이렇게 뭐 침투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걸 통해서 너무나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1세대, 2세대가 가졌던 그런 창업 정신을 다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벌 개혁을 해야 재벌 스스로도 세계 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이렇게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뭐 지지율 1등을 계속 달리고 뭐 대세론까지 나오는데 그 배경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이 크고 또 저를 정권 교체의 어떤 대표, 정권 교체의 가장 적임자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적폐를 청산하려면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고 인권 변호사 할 때부터 정치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줄곧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의지가 확실하다? 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적폐를 또 청산하려면 지도자가 우선 청렴하고 깨끗해야 하는데 예. 저는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공격받았고 뒷조사도 많이 당했지만 틀어도 문제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저는 예.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인데다가 인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 없는 것이거든요. 곧바로 취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는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켜보고 또 함께 했습니다. 준비됐다. 그래서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잘 압니다. 또 지난번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착실히 준비도 해왔고요.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저 문재인이 가장 잘 준비되고 또 청렴해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적폐 청산 그리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책임자다. 예.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갑작스럽게 선언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시고 박원순 시장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정말 아주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아주 아프고 어려운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뭐 박원순 시장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도 국민들 관심을 끌게 하지만 저는 또 아름다운 양보와 협력에서 국민들을 더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박원순 시장께서 스스로 양보하시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그렇게 다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이 아름다운 양보 결단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권 교체에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박원순 시장과 잘 협력해서 정권 교체 꼭 이뤄내고 또 다음 정권 교체 이후에 다음 국정도 반드시 성공시켜내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박근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한 인터넷 TV랑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 탄핵 정국이 뭐 오래전부터 기획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막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신은 책임이 없고 자신은 몰랐다는 것인데 100번 양보해서 잘 몰랐다 하더라도 그 자기 주변의 측근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청와대 내의 또 비서실장이며 뭐 민정수석이며 또 각종 수석들에 의해서 또는 뭐 장관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러워해야 되고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본인은 책임을 져야죠.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했을 때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은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이런 상황을 최대한 조기에 종식해야 한다. 예,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최대한 절차를 빨리 끝내줄 것을 예. 그렇게 당부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지 탄핵 절차를 지연시켜 보려고 지금 바둥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참으로 그 지도자로서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이 기자회견했죠? 그렇습니다. 이경재 변호사인데 지난해 12월 24일에 최순실 씨가 이제 특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때 밤 10시 4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자기를 따돌리고 이 최순실 씨를 조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미 그날 오후에 이 특검 측이 면담을 한다면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아서 자기가 항의를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밤에 이제 조사가 끝났으니까 변호인을 돌아가라고 해놓고는 조사를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 자리에서 특검 측이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자백해라. 죄는 죄대로 받게 하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시킬 것이다. 딸은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거다. 뭐 이런 등등의 폭언을 최순실 씨에게 했다라는 거죠. 네. 또 어느 특검 관계자는 최순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하는데 결국 특검이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 라는 게 이경재 변호사 주장이고요. 예. 또 특검 관계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서 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 이것은 형법상의 독직 가혹행위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날 이제 어저께 최순실 씨가 그 출석하면서 외친 얘기하고 크게 뭐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네요. 또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해 최순실 씨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이미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특검이 뇌물수수 혐의로 이 최순실 씨를 입건한 것도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검찰 수사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어떤 그 대통령의 강요의 피해자였는데 특검 수사에서는 뇌물을 준 범죄 피의자를 바뀌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변호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하더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이런 폭언 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특검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규철 특검보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의 신뢰 명예를 훼손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해 어떤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 침해라는 사실이 없다. 특히 최순실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자세로 엄정히 수사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최순실 씨가 이제 당시에 오전 1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특검 사무실을 떠난 시각이 오후 11시 56분으로 이 복도의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해명했고요. 아하. 또 변호인을 배제하고 면담이라는 명분으로 조사를 강행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당일 오후에 1시간 정도 담당 부장검사 방으로 이 최순실 씨가 이동한 것은 사실인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이런 정식 조사는 아니었고 면담이었다는 것이고 예. 이에 관해서는 변호인에게 미리 알렸고 변호인과 최순실 씨가 모두 이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면담 당시에 밖에 여성 교도관이 이제 그 최순실 씨가 이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앉아 있었던 것이었는데 폭언을 하고 뭐 소리를 질렀으면 거기까지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파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다만 이거에 대해서 뭐 CCTV나 이런 증거가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방 안에는 CCTV가 없고 복도에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는데 양측 중에 누구 말을 믿을 것인지는 뭐 기자들이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경재 변호사의 아까 말한 기자회견 그 과정에 시민들하고 말싸움도 일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참 특이한 일인데요.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부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이제 시위를 하는데 한 30대 남성이 이경재 변호사를 향해서 악마의 변호사는 사라져라 이렇게 외치면서 좀 혼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이경재 변호사는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자기 사무실 직원에게 시켰다고 하고요.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에는 한 40대 여성이 최순실이 민주주의를 아느냐 최순실이 어떻게 우리가 읽어놓은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뭐 이것은 뭐 민주주의의 특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한 이제 항의인 거죠. 그러자 이경재 변호사는 이 여성에게 왜 변호인인 나에게 그러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계속 이제 헌법은 생각하지 않느냐 난 억울해서 왔다 자기 자식만 중요하냐 내 자식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격앙된 그런 반응을 또 이 여성이 보였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경재 변호사는 시민이 변호인에게 이러는 게 정당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러났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나저나 최순실 씨는 오늘도 특검에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죠. 조사는 잘 진행이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검 측은 입회를 해야 될 변호인이 기자회견장에 가 있는 바람에 전혀 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요 낮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본격적인 수사 자체는 어제 오후부터 이제 시작이 됐지만 최순실 씨가 또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예. 지금 48시간의 체포 시한이 끝나는 이제 그 내일 오전 이후에는 추가 구속영장이나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지금 뭐 체포영장은 정유라 씨의 이대 입학 및 학사 비리 관련 체포영장이었는데 추가로 받는 건 뭐 예를 들면 이제 비선의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서 영장 신청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를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하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을 했고 통신사에 해당 휴대전화의 통신자료, 뭐 가입자 정보 등등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이른바 대포폰인 모양이네요. 그게 이제 거의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사용한 이 휴대전화 저장 연락처, 통신 기록 등을 이제 분석해서 박근혜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전에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른바 대포폰의 가능성이 이제 큰 것이죠. 특검은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얼마나 자주 통화했는지 등등을 이제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앞서 또 검찰은 10여 대의 이제 최순실 씨 소유의 차명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보해서 특검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걸 또 여러 가지로 대조해서 내용을 파악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오늘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출마 선언했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 오전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제 뭐 헌법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헌정기념관을 또 선택한 이유가 또 있겠죠. 네. 이 출마 선언문에서 문제는 경제인데 해답은 정치에 있다는 깨달음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용감한 개혁으로 시대의 고통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 지정된 좌석이 한 500석 정도 됐다고 하는데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상당히 좀 북적이는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예. 공약을 한 내용을 보면은요. 공직자 부정부패 엄벌, 재벌 사면복권 반대,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 북한 제재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낮은 거에 대한 이제 언급도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도덕과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자신의 지지율은 요동칠 것이다. 즉 이런 뭐 도덕성 그리고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자신 있다. 이런 태도를 드러낸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정계 입문하고 나서 뭐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1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것인데 계속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야당이 이걸 문제 삼는 거는 자기가 후보가 되는 걸 두려워해서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이하게 이 자리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와서 뭐 지지연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뭐 새누리당은 탈당한 상태라고 하는데 기자들이 정계 복귀를 하기 위한 행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게 개인적 인연 때문에 온 거고 정계 복귀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다음 달 5일에 출마 선언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뭐 상당히 전격적으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뭐 측근들도 잘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개인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사실 서울시장은 어렵지 않게 됐기 때문에 정치라는 걸 그동안 잘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민주당원으로서 정권 교체를 위해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 요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거냐 이런 물음이 이제 안 나올 수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답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지금 뭐 불출마 선언의 가장 큰 원인 지지율이 답보 상태라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메르스 전국 때는 잠깐 강경한 대응을 해서 1위도 했었는데 지금 뭐 뭐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제 낮은 지지율이 계속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됐죠. 예. 또 탄핵과 촛불 시위 전국 이게 박원순 시장한테는 좀 기회였다고 할 수 있는데 박원순 시장을 지지할 만한 흐름은 이재명 성남시장 쪽으로 쏠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그동안 나왔었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방식이 이 이른바 이제 촛불 공동 경선 이런 걸로 됐으면은 야권 지지자 중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유권자들의 좀 지지세를 얻어서 결선 투표까지 가는 그런 방식도 고민해 볼 만했을 텐데 예. 완전 국민 경선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어려운 게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도 있는데요. 다만 박원순 시장은 이 경선 룰 때문에 불출마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불출마가 각 주자들의 어떤 희비 여기에도 이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은 이른바 친문 패권주의가 드러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문재인 이제 전 대표 입장에서 좀 불리한 면이 되겠죠.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의 지지표를 흡수하는 이런 뭐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박원순 시장과 좀 비슷한 딜레마에 처해 있는 김부겸 의원 불출마할 거냐 여부 이것도 언론이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정리를 하는군요. 어떤 그렇습니다. 사람은 출마 선언, 어떤 사람은 불출마 선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향 가시면 오랜만에 가족들과 푹 쉬실 거고요. 그런데 이 명절 연휴에 유난히 바빠지는 분들, 바로 택배 기사분들. 우리는 무료 배송, 총알 배송, 주말 배송 아주 편리하게 택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택배 노동자분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박봉에 시달리며 일을 해오셨대요.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 택배노조가 출범을 했습니다. 택배노조 위원장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김태환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김태환 위원장님은 몇 년 정도 택배 일 하셨어요? 저는 4년 했습니다. 4년. 예. 전국의 택배 노동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한 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4만 5천? 네. 택배노조 출범이 1월 8일이던데. 네. 지금 조합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지금 조합원 이제 막 이제 신생하는 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이제 네이버 밴드에 이제 택배기사 권리찾기 모임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한 3천여 명 가까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3천여 명이 아직 다 노조 가입하신 건 아니고? 예.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거기서 서로 이제 일하는 환경이라든가 고충이라든가 이런 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런 분들이 3천여 명? 네네. 이분들을 일단 이제 조합원으로 조직하는 게 목표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처음 만들어졌어요? 택배노조는? 그렇죠. 25년 만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고, 가장 이제 커다란 의의는 이제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런 게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모임이. 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작 만들었어야 돼요, 사실. 네네. 우리 위원장님이 노조 출범하는 날 각시타를 썼다고요? 예, 각시타를 썼던 거는 이제 노조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이제 위협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신변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었고, 이제 저희가 뭘 하고 좋은 얘기를 좀 주장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이제 계약 해지 위협을 받거든요. 예. 이제 그런 그 사실도 이제 외부에 좀 알리고 이러자는 취지였죠. 김태환 위원장님은 지금 현재도 택배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뭐 계약 해지 당했습니까?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 해지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노조 만든다는 걸 알고 해지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만든다는 그런 뭐 흐름을 이 감지를 아마 회사에서 했을 것 같고, 네.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그 분류 작업이 오후 늦게까지 지속이 되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자고 요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제가 나서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 같이 일하던 대리점 식구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문제 삼아서 계약 해지를 한 거죠. 4만 5천이라고 하셨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보면은 집집마다 현관문에 띵동하고 오시는 분들만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네네. 그분들 말고도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예.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물건을 보내는 업체 그리고 이제 개인들에게 이제 택배기사가 방문해서 물건을 집하를 합니다. 그 집하한 물건을 지역의 터미널에 대기 중인 이제 간선 차량에 이제 상차를 하게 되고, 간선 차량은 보통 이제 11톤 또는 이제 트레일러라고 이제 불려지는데, 이러한 간선 차량이 대전, 옥천, 청원, 용인 등의 이제 허브 터미널로 이동하고, 거기서 이제 하차를 하게 되면 이제 허브 터미널에서 각 지역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네. 다시 간선 차량에 이제 상차하면 또 다시 이제 각 지역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간선 차량이 각 지역 터미널에 도착하면 이제 거기서 택배 기사들이 물건을 분류하고 자신의 이제 배송 구역 물건을 차량에 싣고 일을 마치면 이제 고객에게 배달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 이제 필요한 인력은 크게 이제 집하와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택배 기사, 그 다음에 이제 간선 차량의 물건을 상하차 분류하는 이제 분류 노동자. 네. 그 다음에 이제 간선 차량 기사, 이렇게 크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전국 각지에서 택배를 보내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걷어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큰 트럭에 싣고
전국에 몇 군데 거점으로 모아놓고 네네네. 다시 그걸 분산해서 더 네. 작은 데로 가고 네네. 그다음 일일이 분류하고 네네. 그걸 싣고 또 집집마다 찾아가고 네네. 이런 구조로군요. 네네. 근데 그 노동자분들의 신분이 네. 그 지금 현재 우리 택배 회사 제일 큰 게 CJ 대한통운인가요? 네네네. 그럼 그런 대기업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는 몇 프로나 되고 나머지는 어떤 관계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대부분이 다 이제 그 특수고용 노동자로 이제 택배 기사들은 돼 있고. 특수고용 노동자? 네. 그래서 그 계약 관계로 돼 있죠. 자영업자 신분으로 다 돼 있죠. 한 분 한 분이 네네. 개인 사업자? 네네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이제 그 본사와 계약을 맺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조죠. CJ 대한통운이 대리점들을 전국에 두고 있고. 네네. 대리점이 택배기사 한 분 한 분하고 다 계약을 맺고 이런 방식으로. 네네. 근데 계약 방식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실제 계약한 과정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본사에서 다 결제를 하게 돼 있어요. 네, 택배기사 한 명 채용하는 것도 본사에서 결제가 나와야 그 사람이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업무 지시, 그 다음에 업무 관리 매뉴얼 이런 것이 본사에서 다 마련돼 가지고 사실상 대리점들은 관리하는 정도인 거죠. 본사의 지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점은 따로 있고, 지점 안에 이제 또 대리점이 다 들어가 있고. 있는 형태예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직접 고용을 안 하고 이렇게 대리점, 그다음 계약, 개인 사업자 신분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는 게 크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이 택배사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예. 봉이 김선달식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모든 위험 부담을 다 이제 도급사나 택배기사들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대리점이나 기사들한테 전가하고. 네. 물건이 파손나도 다 택배기사 책임이고 그 물건이 변질돼도 택배기사 책임이고 물건이 없어지면은 또 택배기사 책임이고 그것이 이제 그 중개 과정에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도급사 책임이 되고 그래서 사실상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사는.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사실 본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럼 4만 5천 노동자 거의 대부분이 이런 관계예요? 그렇죠. 직고용은 정말 거의 없다? 예전에는 직고용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97년 IMF 이후부터 대대적으로 이제 다 이런 관계로 이제 바뀌었던 거고 예. 현재는 뭐 그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한 3%에서 5% 정도가 직영 기사들. 근데 그분들은 저희랑 똑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 3% 5%밖에 안 된다. 네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리점과 개별 계약 관계라고 하면 노조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 해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조 가입했다고 하면 하기 직전까지는 가입하면 해지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예. 그리고 근데 실제 가입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위협이 되거나 예. 이런 게 아니면 또 놔둬요. 오히려 그걸 해지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까봐.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또 나중에 그 이분들이 좀 많아져 갖고 문제를 일으키면 예. 또 이제 문제의 소지가 커질 것 같으면은 이제 뭐 그 계약 해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문제의 소지가 커질 것 같지 않으면 또 이제 그 놔두고 뭐 이런 아주 긴장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김태환 위원장은 계약 해지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조 준비하는 과정 또 출범 이후에 김태환 위원장처럼 그렇게 해지된 사람들이 많습니까? 없죠. 아직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바른 소리 한마디만 해도 늘 계약 해지 위협에 이제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도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회사가 이제 위협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창립대회 직전에 이제 민주노총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라든가 변호사님들 다 모셔다가 기자회견을 먼저 했거든요. 계약 해지하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모여야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업자 그러니까 계약이 된 분들은 택배 한 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건당 수수료로 받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그 회사마다 좀 다른데, 예. 그 CJ 대한통운은 800원 정도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당 800원. 네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대리점 체제로 이제 쭉 바뀌는 과정에서, 예. 대리점 수수료라는 게 또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800원에서 또 부가세라는 것도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택배 단가도 계속 떨어지면서 이게 배달 수수료에는 커다란 영향을 안 미치는데, 예. 집화 수수료에는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건당 500원 내외의 그 수수료밖에 못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배 기사들은 이걸 만회하려고 물량을 많이 그렇죠.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노동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일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밤 10시, 11시까지 하는 거는 이제 택배 처음 시작하던 기사들이나 아니면 명절 때나 있는 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평상시에도 뭐 10시, 11시 하는 게 뭐 아주 흔한 일이 돼버렸죠. 그럼 4년 전에는 그래도 500원보다 좀 액수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4년 전에는 대리점이 그 전체적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 회사와 자영업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직접 계약돼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리점 수수료라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800원을 다 챙길 수 그렇죠. 있었다. 예. 부가세 빼더라도 한 700 몇십 원 그렇죠.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대리점이 들어와 보니까 이제 그렇군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년 지나면서 올라가기는커녕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예. 이게 무거운 거건 가벼운 거건 개당 단가는 똑같아요? 아니,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평균으로 800원꼴로 보면은 이게 맞더라고요. 네. 그럼 하루에 보통 몇 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00개 내외 이렇게 하면은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한 250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해줘야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물량이 그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균 250개를 맞추려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300개에서 350개 정도를 하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밤 10시, 11시까지 하는 거죠. 그렇군요. 휴일은 있어요? 휴일은 빨간 날만 휴일인데, 저희들은 이제 사실상 휴일이 없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가족이 있는 분들은 거의 이제 아침 7시에 나가고, 그 다음 밤 11시에 들어오면은 자녀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일요일 날이 유일한 날인데, 예. 그날 잠자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예.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나눠야 되고, 뭐 돌봐야 되고 하니까, 사실상 거의 쉬지를 못한다고 보시면 되죠. 네. 이렇게 평균 잡아서 하루에 250개를 하면, 물론 근데 이 또 택배 차량의 기름값이니 뭐 식사비니 이런 거 전부 자기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지난해 12월 4일날 국회 토론에서 이제 설문조사, 택배기사들 설문조사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제 거기에 의하면 이제 평균 한 320만 원 정도 버는 것으로 나와요. 예. 근데 이제 하루 평균 14시간을 일한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사실상, 최저임금보다 한 20만 원 정도 더 버는 겁니다. 네. 초과 근무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죠. 예. 네. 게다가 차량이 또 노후되고 그러면 자기 돈으로 고쳐야 되고. 그렇죠. 차량을 바꾸게 되면은 바꾸는 것도 자기 돈으로 사야 그렇죠. 되고. 예. 그럼 이게 320만 원이 전부 벌이가 아닌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일부 기사를 보니까 뭐 복장 지시는 하면서 옷은 안 사준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옷도 자기가 사야 돼요? 그렇죠. 그 옷도 그렇고 제복이에요? 네네네. 그 유니폼인데 이것도 이제 몇 년 전까지는 이렇게 막 강요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강요하는 거죠. 예. 사라 그러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또 차량 도색 문제예요. 도색? 예.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예전에는 택배 차량들이 그냥 하얀 차로 도색 없이 다녔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롯데니, CJ 대한통운이니 뭐 어디니 하면서 다 이제 차량이 회사 로고가 박혀서 다니잖아요. 근데 그 로고 박히는 비용을 네. 기사들이 내요? 아니요. 그 칠은 회사가 해요. 예. 회사 비용으로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뭐냐면 그 도색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고 우리 기사들이. 왜요? 그 도색을 한번 하게 되면 차량이 단가가 100만 원 정도 떨어져요. 그래요. 예. 왜냐면 그거 다시 싹 다 지워야 되니까.
차를 팔려면. 그렇죠. 네. 그래서 단가가 100만 원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회사가 얘기하는 계약 관계라고 했을 때 광고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광고비도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또 강요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이거 안 하면 계약 해지다 이런 식으로. 그런 협박들이 막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셨어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네. 욕설을 그렇게 많이 듣는다고요? 이제 저희 택배기사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차를 몰고 다니니까 이제 화물 노동자다 뭐 이렇게들 보시는데. 예. 저희 택배기사들은 아주 이제 특이한 직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차도 몰아야 되고, 그래서 운전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물건 분류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잘 쌓아야 되고, 고객들을 만나서는 이제 고객을 잘 응대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이런 걸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고객 욕설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 노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고객 욕설 문자를 공개했고, 이제 많은 반향들이 있었는데, 예. 반말은 기본이고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이제 가득 차 있고 또 이제 많은 고객들이 주소 잘못 쓰셔가지고 옆 동네인데 좀 배달해주면 안 되냐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 근데 옆 동네 배달해주면 안 돼요? 아니 배달은 해드릴 수는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물건이 많다 보니까 동선이 정해져 있어요. 다들 맡아 있는 구역이 있군요. 예, 구역이 있고 그리고 그 구역에서 물건을 어떤 순서로 시작해서 끝을 낼 것인가에 따라서 예. 1시간에서 2시간 가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걸 진행하다가 차를 빼서 옆 동네로 한 15분 거리에 있는 데를 뺐다가 오면은 한 30분 정도가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고객하고 얘기해야 되고 물건 정리하고 하면 사실상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요런 시간이 소요가 되면은 배달 중간에 저희가 이제 집화를 가야 되는데 그 집화 시간하고 또 이게 부딪히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이게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알겠습니다. 시간 차이가 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정해진 동선만 다닐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고객님의 원하는 거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 이 일의 특성이 그렇게 생겨 있다. 그래서 그걸 못 해줍니다. 그러면 욕설을 퍼붓고. 그렇지는 않죠. 이해해 주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욕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고객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욕을 해요? 원래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참, 그게 일부긴 하지만 그런 경험을 당한 택배기사분들은 많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한 구역 맡으면 그 구역 내에 그러신 분들이 이제 꼭 한두 분 계시고, 그러니까 처음 갔을 때는 다 당해보고, 예.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저희들이 알아서 이제 조심하면서 피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열악한 상황과 또 불합리한 계약 관계 등등을 이제 시정해 보고자 노조를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노조의 제1 목표는 뭡니까? 우리 택배기사들의 권익을 향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 1년 동안 거의 준비를 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사들의 여러 요구들을 이제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모아왔는데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모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고용 구조를 개선하자. 그래서 본사, 대리점, 택배기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약 해지 위협도 받고 뭐 계약서도 없이 계약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뭐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법적으로는 뭐 특수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또 뭐 저희들이 어떤 이제 집단의 힘. 본사가 직고용해라 이건가요? 요구사항이? 그렇죠.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계약서를 뭐 표준 계약서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계약 해지의 위협이 없는 이제 사업장 분위기를 만드는 거. 뭐 이런 노력이 있겠습니다. 이제 첫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분류 작업을 하는데 이 분류 작업이 오전 내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5-6시간 걸리는데 이게 무임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이제 지불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 그다음에 뭐 저희가 한겨울에도 뭐 난로도 없이 하고 한여름에 또 선풍기 없이 일하고 이런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19세기 정근대적인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25년 동안 계속 내려가기만 한 택배 단가 문제. 그다음에 계속 내려가기만 한 저희 수수료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자.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고요. 그 외에도 택배 관련한 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법, 제도 이런 걸 마련하고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지만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실 테니까 좋은 성과 있기를 같이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서울 대목대는 유달리 더 바쁘죠? 예, 그렇죠. 거의 밤새시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일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건데 이제 우리 동료 기사들 중에 안타까웠던 분이 있었는데 설 전후로 한 10일 이렇게 바빠요. 예. 근데 집이 좀 이제 멀리 있는 거죠. 예. 그 현장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밤 12시에 끝나면은 집에 갔다 오면은 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에서 자거나 찜질방에서 자거나 10일 동안 이러신 분들의 이제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많이 힘들죠. 네. 다들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김태환 위원장 함께 만났습니다. 어제 화제가 된 뉴스, 최순실 씨가 특검에 강제 소환되면서 민주특검 아니다 뭐 막 소리 지른 그렇죠. 외신들이 또 다 이거 보도했죠. 네, 외신에서도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나 AP나 ABC 뉴스, BBC, 유로뉴스 등등 여러 곳에서 이 소식을 다뤘고요. 예. 특히 로이터 통신은요,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TV로 또 영상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관련 고성을 지르는 그 영상이 그대로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이제 이런 그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최순실 씨가 이제 특검에 강제 소환돼서 이렇게 극적인 저항을 했는데 네. 이것이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이 3월 13일 전에 나올 것으로 이야기되는 가운데에 나왔다라고 해서 약간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참. 그리고 이구영 작가의 그림 더러운 잠. 네. 박근혜 누드 그렇죠. 논란 이것도 외신이 보도하죠? 네, 외신에서 많이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찢어서 이렇게 폐기하게 된 데에는 이 그림을 이제 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이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사실 외신에서 이 그림들을 다 소개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내용이 그렇죠. 다 그대로 오히려 더 알려지게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BC 같은 경우 이제 에드와르 만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그림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림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외신에서는 이 전시회 자체에 대해서 이 그림을 전시한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여당과 야당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서 각 당의 반응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BC에서는 특히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만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노 전 대통령이 발가벗겨진 풍자 그림을 새누리당 의원이 걸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느냐라는 비판을 했다라고 전달을 했고요. 소속 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런 네, 거죠.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서도 역시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그림으로 인해서 이미 부패 스캔들과 정치적 위기에 휘말려 있는 나라에 새로운 분노가 촉발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작가인 이구영 작가님은 이제 한 국가의 대통령은 풍자의 대상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제 여야 국회의원 모두 이제 전시회를 기획한 표창원 의원을 다 비판했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여성 국회의원들이 이 그림이 이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까지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국내 보도와 큰 차이는 별로 없네요. 네. 자, 대선 주자들 한 명 한 명을 외신이 다 주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것 때문에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는 외신들이 주목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외신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 거죠. 반기문에 대한 기사가 제일 많죠, 외신에서는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누구인가의 대선 행보를 다루는 기사는 당연히 반기문에 대한 기사가 가장 많고요. 예. 또 특히 반기문은 아직 이렇게 명확하게 출마 선언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도 계속 대선 주자로서 이제 외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이제 최근에 뉴욕타임즈나 니케이 아시안 리뷰,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통신 등에서 좀 집중적으로 반기문의 대선 행보를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귀국 후에 보인 여러 행보 다 대선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지자와 비판자의 시각을 모두 소개하고는 있는데 네. 외신에서 보도하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유는요? 그래서 이유는요. 일단 반기문이 이제 귀국해서 이제 여러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들을 좀 많이 했잖아요. 예. 그 실수들을 외신에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친인척 부패 스캔들에 지금 휘말렸다라는 내용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또 반기문이 이제 결국 이제 스스로를 진보적 보수주의자로 규정하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거 실수들은 어떤 걸 보도하는 겁니까? 네,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예. 1월 24일자 기사에서 나왔는데 이 반기문이 그렇게도 고대하던 귀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련의 홍보 행보에서 보인 실수들 쭉 설명을 합니다. 뭐 공항철도 발권기에서 7,500원짜리 티켓 사는데 10,000원짜리 2장 넣으려고 했던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요양원 턱받이 논란, 이제 누운 상태에서 또 죽을 떠먹였던 이런 논란, 그리고 방역 체험 혼자만 방역복 착용하고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도 입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편의점에서 에비앙 생수 사려다가 비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다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반기문의 항의도 소개를 합니다. 이런 건 좀 약간의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기문은 항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반기문이 보인 행보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각본대로 움직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유교적 전통을 따랐다는 건데 귀국 직후에 결국 선친의 묘 참배하고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 이명박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런 것들. 예. 그리고 그다음에 한 행보들을 보면은 뭐 어디 가서 아이들 안아주고 노인에게는 죽을 떠먹여주고 시장 방문하고 또 절에 가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만 안 했지 사실상 대선 홍보를 했고 그리고 전통적인 각본대로 움직였는데 네. 하지만 전통적인 각본대로 움직인다고 반드시 정치적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본인도 곧 깨닫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전통적인 각본대로 해서 새로운 게 없다. 그렇죠. 그런 의미겠군요. 네.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기대랄까?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건 없습니까?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반기문에 대해서 왜 지지할까?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뭐 나라를 구할 인물이라는 인식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기문 생가, 뭐 반기문 테마공원, 반기문 동상, 반기문 칭송곡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즈 1월 25일자는 기사 시작에서 아예 반기문 생가를 찾는 방문객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반기문이 롤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교과서에 한국을 자랑스럽게 만든 인물로 칭송하고 있을 정도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위엔 사무총장 시절에 대해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반기문은 여전히 칭송을 받고 있다. 네. 반기문의 이름을 딴 거리라든가 마라톤, 영어 말하기 대회가 생기고 반기문을 5대양과 6대주 아우르는 대안의 아들이라 칭송하는 노래까지 나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소개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 고향 마을 인근의 모텔이 증축 공사를 했다는 얘기를 소개를 해요. 왜요? 그 이유가요. 이 마을을 둘러싼 사내 정기의 축복을 받고 첫 아이를 임신하면 그 아이가 자라서 반기문같이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같이. 이게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언론에도 별로 보도가 안 된 내용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그 기대, 결국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반기문 지지자들은 반기문이 노련한 친미 외교관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체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예. 실제로 반기문이 와서 처음 한 일 중에 하나가 사드 배치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었으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그 안보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고위직에 오른 그런 한국을 자랑스럽게 만든 사람이고 바로 그런 때문에 기대도 크고 나라를 구할 것이다. 특히 외교를 잘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들이라는 거죠. 네. 반대로 반기문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은 또 뭐라고 보도를 합니까? 같은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진보 세력을 중심으로 반기문의 대선 출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라고 하면서 반기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그 기존 체제의 일부가 되어서 편승하려고 하는 동시에 예. 나는 또 거기에 대해서 난 개혁하겠다, 바꾸겠다 라는 입장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비판적으로 반기문을 기회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성을 가지고 이름을 따서 미스터 반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걸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그 전 대표가 예를 들면 반기문에 대해서 평생 양지에서만 산 사람이다. 국민들의 간절한 변화에 대한 열망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다는 걸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뉴타임즈의 시각은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반기문은 지금 이렇게 절망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에 대한 열망 이걸 대변해 줄 인물로 반기문은 아니다. 라는 시각인 거죠. 예. 그리고 니케이 아시안 리뷰 같은 경우도 이제 반기문의 그 좀 엇갈리는 행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위안부 문제 차기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예. 하면서 2015년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환영 의사를 밝혔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네. 공격받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데 또 지금에 와서는 그렇다고 뭐 다 결론이 난 거는 아니다, 끝은 아니다라면서 지금 또 입장을 바꾸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반기문을 기회주의자로 보이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외신들은 그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것이 지칭하는 대상이 없다는 지적인 거죠. 그래서 국내 언론들에서 한국 언론들이 이제 그 반기문이 기존 정당과 연대할지 자기 정당을 만들지 재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하면서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별명들을 좀 소개를 하죠.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애매하게 답하고 빠져나간다. 기름장어다. 뭐 이렇게 하는 별명들 얘기를 하면서 이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그 단어의 선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외교관에게는 잘 맞는 특징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양쪽을 다 아우르겠다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대선 출마가 거론되면서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반기문이 보여주는 행보가 이쪽도 저쪽도 위험을 사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표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누구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단어를 따뜻한 아이스크림 같이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표현하는 분도 있긴 하던데. 네. 그리고 그 친인척 비리 문제가 또 집중 조명되죠? 네. 그래서 반기문이 사실 그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자기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 고위직을 갖다는 거. 예. 그리고 미스터 클린이다 자기는. 미스터 클린. 예,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청렴하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 자기는 연루된 것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다 이런 것이었는데 돌아오자마자 사실은 친인척 비리가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친인척 그 비리 혐의 때문에 반기문의 대선 행보에 지금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적을 합니다. 반기문은 지금 자기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친동생이 형이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했는데 예. 그러면 그것을 왜 몰랐는지 왜 막지 못했는지에 그렇죠.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예. 그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예. 로이터 통신도 지금 이제 반기문에게 이 반기문 동생 그 반기상 체포 요청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최악의 타이밍이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긴 했잖아요. 지난 토요일에. 그래서 예. 가족이 염려를 끼쳤다는 데 사과하면서 그러나 자신은 전혀 몰랐다.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라고 이제 딱 그 내용이 한국에서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문제에 휘말리면 최근에 나왔던 것처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 나는 잘못한 것은 없다. 나는 책임 없고 또 나는 몰랐다. 네. 똑같은 패턴이다. 그렇죠. 그 패턴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반기문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진 월요일 날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지지율이 22.2%에서 19.8%로 하락했다. 네.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실수, 네.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그 애매한 태도, 그렇죠. 그리고 친인척들의 어떤 비리, 네. 이런 것들이 섞이다 보니까 외신들의 보도가 다소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얘기로군요. 그리고 이제 그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표현들을 만들어내고 전략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결국 국내에서 반기문이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는 점이 반기문에게 대선 출마를 할 경우에 최대의 약점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외신에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정치적 기반에 대한 기사들을 좀 한두 개 소개해 주시면. 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진보 세력에서는 반기문을 보수주의자라고 해서 그 배척하고 있고 그런데 또 보수 세력에서는 사실 이게 그 예를 들면 새누리당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반기문이 스스로 선을 그으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한테 가장 충성적이었던 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그런데 우익들 중에서는 반기문이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LGBTI 권리를 지지한다고 했던 부분에 LGBT가 대해서 뭐죠? 동성애, 성적 소수자 문제. 네. 예. 그래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했던 것들. 이 사람은 보수적 인사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우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보 세력에서는 반기문이 박근혜 보수 여당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배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저쪽도 네. 기반이 아니다. 어느 쪽도 자기 정치적 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그래서 니케이 아시안 리뷰에서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보수 세력이 대신 황교안을 지지하고 나서기까지 했다라고 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자기의 기반을 어느 한쪽으로 확실히 좀 딱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또 이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말처럼 네. 나는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합니다.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관으로서는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대선 주자로서는 부정적이다라는 게 외신의 평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별로 좋지 않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이었어요. 사태가 있었는데 밤에 이제 조사가 끝났으니까 변호인을 돌아가라고 해놓고는 조사를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 자리에서 특검 측이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자백해라. 죄는 죄대로 받게 하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면시킬 것이다. 딸은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거다. 뭐 이런 등등의 폭언을 최순실 씨에게 했다라는 거죠. 네. 또 어느 특검 관계자는 최순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하는데 결국 특검이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 라는 게 이경재 변호사 주장이고요. 예. 또 특검 관계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서 정신적 피해를 가한 것. 이것은 형법상의 독직 가혹행위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날 이제 어저께 최순실 씨가 그 출석하면서 외친 얘기하고 크게 뭐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네요. 또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해 최순실 씨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이미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특검이 뇌물수수 혐의로 이 최순실 씨를 입건한 것도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검찰 수사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어떤 그 대통령의 강요의 피해자였는데 특검 수사에서는 뇌물을 준 범죄 피의자를 바뀌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변호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하더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이런 폭언 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특검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규철 특검보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의 신뢰 명예를 훼손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해 어떤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 침해라는 사실이 없다. 특히 최순실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자세로 엄정히 수사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최순실 씨가 이제 당시에 오전 1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특검 사무실을 떠난 시각이 오후 11시 56분으로 이 복도의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해명했고요. 아하. 또 변호인을 배제하고 면담이라는 명분으로 조사를 강행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당일 오후에 1시간 정도 담당 부장검사 방으로 이 최순실 씨가 이동한 것은 사실인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이런 정식 조사는 아니었고 면담이었다는 것이고 예. 이에 관해서는 변호인에게 미리 알렸고 변호인과 최순실 씨가 모두 이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면담 당시에 밖에 여성 교도관이 이제 그 최순실 씨가 이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앉아 있었던 것이었는데 폭언을 하고 뭐 소리를 질렀으면 거기까지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파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다만
다만 이거에 대해서 뭐 CCTV나 이런 증거가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방 안에는 CCTV가 없고 복도에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는데 양측 중에 누구 말을 믿을 것인지는 뭐 기자들이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경재 변호사의 아까 말한 기자회견 그 과정에 시민들하고 말싸움도 일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참 특이한 일인데요.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부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이제 시위를 하는데 한 30대 남성이 이경재 변호사를 향해서 악마의 변호사는 사라져라 이렇게 외치면서 좀 혼란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이경재 변호사는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자기 사무실 직원에게 시켰다고 하고요.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에는 한 40대 여성이 최순실이 민주주의를 아느냐, 최순실이 어떻게 우리가 읽어놓은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뭐 이것은 뭐 민주주의의 특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한 이제 항의인 거죠. 그러자 이경재 변호사는 이 여성에게 왜 변호인인 나에게 그러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계속 이제 헌법은 생각하지 않느냐, 난 억울해서 왔다, 자기 자식만 중요하냐, 내 자식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격앙된 그런 반응을 또 이 여성이 보였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경재 변호사는 시민이 변호인에게 이러는 게 정당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러났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나저나 최순실 씨는 오늘도 특검에 불려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죠. 조사는 잘 진행이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검 측은 입회를 해야 될 변호인이 기자회견장에 가 있는 바람에 전혀 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요 낮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본격적인 수사 자체는 어제 오후부터 이제 시작이 됐지만 최순실 씨가 또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예. 지금 48시간의 체포 시간이 끝나는 이제 그 내일 오전 이후에는 추가 구속영장이나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지금 뭐 체포영장은 정유라 씨의 2대 입학 및 학사 비리 관련 체포영장이었는데 추가로 받는 건 뭐 예를 들면 이제 비선의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서 영장 신청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를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하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을 했고 통신사에 해당 휴대전화의 통신자료, 뭐 가입자 정보 등등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이른바 대포폰인 모양이네요. 그게 이제 거의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사용한 이 휴대전화 저장 연락처, 통신 기록 등을 이제 분석해서 박근혜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전에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이른바 대포폰의 가능성이 이제 큰 것이죠. 특검은 이 전화번호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얼마나 자주 통화했는지, 뭐 지지율 1등을 계속 달리고 뭐 대세론까지 나오는데 그 배경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이 크고 또 저를 정권 교체의 어떤 대표, 정권 교체의 가장 적임자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적폐를 청산하려면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고 인권 변호사 할 때부터 정치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줄곧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의지가 확실하다? 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적폐를 또 청산하려면 지도자가 우선 청렴하고 깨끗해야 하는데 예. 저는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공격받았고 뒷조사도 많이 당했지만 틀어도 문제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저는 예.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인데다가 인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 없는 것이거든요. 곧바로 취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는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켜보고 또 함께 했습니다. 준비됐다. 그래서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잘 압니다. 또 지난번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착실히 준비도 해왔고요.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저 문재인이 가장 잘 준비되고 또 청렴해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적폐 청산 그리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책임자다. 예.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갑작스럽게 선언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시고 박원순 시장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정말 아주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아주 아프고 어려운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뭐 박원순 시장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도
국민들 관심을 끌게 하지만 예. 저는 또 아름다운 양보와 협력에서 국민들을 더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박원순 시장께서 스스로 양보하시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예. 그렇게 다짐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이 아름다운 양보 결단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권 교체에 예.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네. 앞으로 박원순 시장과 잘 협력해서 정권 교체 꼭 이뤄내고 또 다음 정권 교체 이후에 다음 국정도 반드시 성공시켜내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박근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한 인터넷 TV랑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 탄핵 정국이 뭐 오래전부터 기획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막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신은 책임이 없고 자신은 몰랐다는 것인데 예. 100번 양보해서 잘 몰랐다 하더라도 그 자기 주변의 측근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청와대 내의 또 비서실장이며 뭐 민정수석이며 또 각종 수석들에 의해서 예. 또는 뭐 장관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예.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러워해야 되고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본인은 책임을 져야죠.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했을 때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은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 이런 상황을 최대한 조기에 종식해야 한다. 예,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최대한 절차를 빨리 끝내줄 것을 예. 그렇게 당부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지 탄핵 절차를 지연시켜 보려고 지금 바둥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참으로 그 지도자로서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이 기자회견했죠? 그렇습니다. 이경재 변호사인데 지난해 12월 24일에 최순실 씨가 이제 특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때 밤 10시 4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자기를 따돌리고 이 최순실 씨를 조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미 그날 오후에 이 특검 측이 면담을 한다면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아서 자기가 항의를 하는 그런 사태. 어제 저녁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제 TV 네, 인터넷 그 방송이죠. 인터넷 방송이죠. 갑작스럽게 이게 알려져서 1시간짜리 인터뷰가 방영이 되는 걸 저도 지켜봤는데 우선 어떻게 이게 하게 된 겁니까? 경과가? 그 정규재라는 분이 한국경제신문 주필입니다. 예, 예. 근데 좀 뭐 보수 논객이죠. 강한 보수 논객이고 최근에 이제 국면에서 탄핵 반대 이쪽에 이제 많이 뭐 연설도 하시고 이제 네. 그런 분인데 예. 정규재 논설위원회 이야기에 따르면은 변호인단 쪽에서 정규재 TV하고 뭐 인터뷰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네. 변호인단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했다. 어제 오후에 인터뷰를 했다고 하고 방영은 뭐 8시 반인가 9시인가 그쯤 됐죠. 한 1시간 분량으로.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며칠의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예. 23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동작동 현충원에 조용히 다녀왔죠. 그렇죠. 부모님 참배했죠. 그래서 그걸 뭐 경호원이 휴대폰으로 찍었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24일에 변호인단하고 80분간 회동을 가졌다고 해요. 청와대에서. 예. 여러 전략을 논의했겠죠. 어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는 최순실 씨가 이제 체포돼가지고 참 이것도 독특한 일인데 구치소 안에서 체포돼가지고 특검으로 압송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면서 여기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막 이제 고함을 지르고 그랬죠. 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제동 헌법재판소에서는 변호인단이 그 심리가 끝난 이후에 우리도 특단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전원 사퇴 이런 거. 네, 요걸 이제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규재 TV랑 인터뷰를 해가지고 오후에 방영이 됐습니다. 네. 한 23일에 현충원으로 시동을 걸고
24일에 이제 작전 계획을 짜가지고 25일에 동시다발적으로 빡 터지고 그럼 오늘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최순실 씨는 오늘도 이제 특검으로 압송이 됐는데 마스크 끼고 왔어요. 오늘은 조용히 들어갔죠. 근데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뭐 강압 수사를 받았다, 폭언을 들었다 이런 주장을 했고 특검은 부인했고. 예. 그리고 이제 지명도 조금 낮은 분인데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허연준 행정관이라고 있어요. 네, 그 관제대모 뭐 문자 주고받고 했다는. 문자 주고받고 이제 정경련 쪽에서 돈 받아가지고 뭐 어버이 연합 등등에다 주고 뭐 자유총연맹 이 지휘를 했다. 이 양반이 이제 특검에서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나올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출석했어요. 뭐 나하고 합의된 게 아니다. 네. 그럼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지 않습니까?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요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 그렇죠. 흐름 중에서 가장 이제 큰 것이 박 대통령의 인터뷰. 그런 것이고요. 뭐 일제히 언론들이 박근혜 최순실 진영의 반격이 시작됐다.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을 쓰던데. 어제 근데 그 인터뷰는 뭐 오후에 진행이 됐고 편집된 상태로 방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정논설위원회 주장에 의하면은 거의 편집을 안 했다. 뭐 한두 가지 이제 단어만 뺐고 뭐 그대로 갔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땐 별로 편집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답변이 굉장히 짧던데요. 항상.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좀 공격적인 질문이 아니라 좀 장을 열어주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명해봐라. 네. 이런 뭐 거였죠. 예컨대 뭐 대통령한테 이제 정규재 논설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뭐 소통이 잘 안 된다. 왜 뭐 남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를 안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쭉 답변한 게 평소에 하던 이야기. 보고서를 볼 게 많아가지고 서류를 볼 게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 답변이 끝났는데 정논설위원이 그 뒤에다 붙여서 한 이야기가 독대를 하면은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어서 그러셨겠죠. 이걸 이제 정규재 논설위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별로 편집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였었겠죠. 네. 거의 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미리 좀 정해놓고 진행됐던 거 아닌가? 뭐 미리 정했든지 아니면은 정규재 논설위원이 이쪽에 요즘 이제 논리를 제공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호흡이 착착 맞았고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려 먹었는데 지금 이제 귀성하는 분들한테 많이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이쪽에서 이 박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역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렇죠. 근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과연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근데 이제 대통령 쪽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법리적으로 한다든지 여론으로 해가지고는 될 바가 아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진지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지지층들을 최대한 결집하고 그분들한테 논리를 제공하고 대통령이 이런 억울한 점이 있었더라. 그간은 사실은 그분들이 뭔가 말하고 싶어도 말할 거리가 없었던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제공이라는 점이 있겠죠. 근데 그 진지의 규모가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전체 뭐 숫자도 협소하고 뭐랄까 상징하는 의미들 같은 거 협소하죠. 오늘은 이제 조간신문을 보면은 진보 보수 언론 할 거 없이 아주 싸늘한 반응이었었거든요. 심지어 새누리당조차도 부적절하다 이런 문평을 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수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비교가 참 안 좋지만은 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 내 책임이다. 다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라고 해서 만약에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줬다면 박 대통령의 어제 인터뷰 이 흐름을 보면 나는 잘못이 없다. 정반대. 특히 어제 정규재 논설위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획이 된 것 같다. 근데 이분의 이제 논리가 검찰, 노조, 언론, 국회, 개혁의 대상이어야 될 여기들이 이제 합동으로 짜가지고 대통령을 포위해서 이제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거기 이제 공감을 하면서 그런 반개혁 세력과 반체제 세력이 힘을 합쳐서 흔드는 것 같다. 네.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다. 이게 뭐 대통령 주장이니까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의 의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검찰에다가 국회 야당만이 아니라 국회 다 포함시킨 거죠. 나 빼고는 다 적이다. 이거잖아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거라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죠.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연결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공식 출마 선언 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탄핵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주자들은 이미 뭐 다 공식 출마 선언을 막 하는데요.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탄핵이 끝나야, 예. 이제 다음 대선 일정이 마련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때 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경선 후보들의 등록은 이미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등록하시려면 선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네요. 예, 등록 부분은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설 맞아서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이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설 인사부터 한 말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예, 지난해 우리 국민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제 부모님은 실향민이어서 명절이 되면 늘 북에 두고 온 식구들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실향민뿐만 아니라 일 때문에 또는 형편이 안 돼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명절을 혼자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어려운 이웃에도 따뜻한 마음을 나눠줄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또 명절이면 더 바쁜 고속도로 직원들, 이런 분들 노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명절 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가장 큰 복은 정권 교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께서도 고향 가십니까? 예, 저는 내일 오후에나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설을 맞은 우리 국민들이 근데 다들 이렇게 포근하고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분노하고 살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힘듭니다. 특히 작년 한 해는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식 때 어려운 국민을 말씀하시면서 울컥 눈물을 보이신 일이 있었는데 예. 지금이 꼭 그런 심정입니다. 예.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진 데다가 그나마 성장의 혜택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가고 대다수 국민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예, 네. 어려워도 공평하기만 하면 함께 견딜 수가 있는데 도대체 경제도 기회도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 만드는 것이 해법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반칙 특권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 예. 네. 구체적인 방법이랄까, 핵심 공약이랄까, 이런 건 지금 좀 선별해 두고 계신가요?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가 바로 기회거든요. 그런 기회를 늘리고 또 기회를 공평하게 예.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늘리기 누구나 이야기하는데, 예. 특별히 비법이 있냐? 예, 저는 그런 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관과 경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현재 소방 인력 기준만 지켜도 19,000개 일자리를 늘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경찰, 사회복지 공무원, 군 부사관 이런 이제 공공 일자리들을 늘리면 네. 공공 부분에서만 81만 개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노동시간 줄여서 좋은 일자리 30만 개 늘리고 또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별도 시정을 해서 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예. 그렇게 전환시켜야 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일자리가 바로 성장이고 일자리가 또 최고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수 살리고 이렇게 수출과 내수가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예. 제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이고 국민 성장입니다. 네. 온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일자리 복지 강국 대한민국 저 문재인이 꼭 실현시켜
보이겠습니다. 그 공공 분야에서 무려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예. 상당히 많은 재정 부담이 생길 텐데 그건 어떻게 조달하실랍니까? 예를 들자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국가 예산만 22조를 투입했거든요. 예. 그럼 22조 같으면 얼마만한 수치인가 하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우리 정부가 국가 재정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예. 국가 재정의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문제고,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기도 하고, 예.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인구 감소를 막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겠습니다. 일자리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칙과 특권이 없고 공정한 세상의 그 핵심은 바로 일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그런 쪽에서는 어떤 것들이 핵심 공약이 될까요? 지금 이 반칙과 특권의 하는 대상이 지금 권력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권력기관들을 제대로 개혁해서 권력기관들의 적폐를 없애고, 예.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한 그런 이제 사회로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명박 이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우리가 늘 경험했던 것이 그 장관들 후보자마다 예. 뭐 병력을 기피하거나 위장 전입을 하거나 예.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또는 논문을 그렇게 표절하거나 예. 뭐 이런 식의 반칙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네. 또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고위공직자의 문화부터 깨끗하게 만든다면 예. 저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예. 자기는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개혁, 고위공직 쇄신, 재벌 개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재벌 개혁도 저는 이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재벌 개혁은 우리 재벌들을 억압하거나 재벌들의 뭐 경제 활동을 위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재벌이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벌이 우리 경제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예. 그런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보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재벌 개혁이 필요하고 예. 또 재벌 스스로도 이 경쟁력을 강화시킨 나가기 위해서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재벌들의 그 1세대, 2세대들은 창업가, 기업가 정신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또는 무슨 골목 상권에 이렇게 뭐 침투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걸 통해서 너무나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1세대, 2세대가 가졌던 그런 창업 정신을 다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벌 개혁을 해야 재벌 스스로도 세계 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이렇게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